강의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침판한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깍두기 박산준입니다. 오늘도 외국인들 엄청나게 샀어요. 오늘도 외국인들 많이 샀고 국장이 엄청난 아웃퍼폼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아시아 증시가 다 안 좋았어요. 대만이 1.4% 빠지고 일본 1% 빠지고 그리고 홍콩은 그냥 보합이었고 상해가 한 0.4% 정도 빠지고 있는데 어제 미국 시장도 별로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코스피는 그냥 제자리였지만 코스닥이 0.5% 상승을 했고 일단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도 오늘은 좀 만족입니다. 최근 들어서 너무 이제 다른 타국 시장 대비해서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다 보니까 잠깐 좀 단기적으로 되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되게 중요한 날이었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 트럼프 관련해서 트럼프가 저거 얘기했잖아요. 경제 비상 경제 뭐 그것만 뭐 비상 상황 선포했다고. 비상 경제 상황 선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이번 까지 외국인들 매수가 트럼프 쇼크에 대한 반작용이었으면 트럼프가 이 얘기를 했으면 오늘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만약에 그 건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드디어 트럼프 관세 쇼크를 가장 많이 받는 한국이 트럼프 관세 쇼크가 이제 좀 줄어들 것 같으니까 반등을 한다면, 근데 이 얘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7천억이나 넘게 매수를 했다는 건 이거하고 상관없는 이슈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반도체주에 집중되고는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한국을 그냥 사는 건데 상법 개정과 연관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진짜 나올 때 됐는데 일단 소식이 없네요. 좋은 소식 빨리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1월 달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 수급이 오늘 7,500억 코스피로 들어왔거든요. 저는 최근에 시장이 강한 게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끝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도 7월 하반기부터 삼성전자를 막 몇십조를 그냥 매도를 쳐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만 빼면 사실상 매도한 게 없는데 삼성전자만 매도 엄청나게 하면서 이제 국장이 좀 상당히 언더퍼폼을 겪었는데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안 나오고 있고 오늘 한 400억 정도 샀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를 4,500억 샀습니다. 엄청 샀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 순매수 규모는 최근 1년을 돌려봤어요. 작년 24년도 1월부터 보니까 두 번째로 많이 샀더라고요. 첫 번째로 많이 산 거는 작년 9월 20 며칠인데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고 HBM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코멘트를 하면서 엄청난 이 반도체 전부 다 급등을 했었잖아요. 하이닉스도 그때 9%인가 오르고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 외국인 순매수가 이틀 연속으로 4천억대 중후반 이렇게 나왔어요. 그 둘 중에 하루 제외하고는 오늘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반도체 쪽 순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체적으로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뭐 2차 전지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그래서 저는 상법 개정에 대한 관련된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계속 살 거다. 예언을 하면 계속 그러니까 추정을 하면 계속 산다. 이게 상법 개정과 연관되면 뭐 하루 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산다는 것도 뭐 일주일, 2주일이 아니고 계속 살 거다. 꽤나 긴 기간. 그러면 상법 개정안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면 그걸 대비해서 뭐 관련된 어제 오늘 딱 나왔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 다음에 이슈 있는 HBM 반도체 이런 것들이 오른 거죠. 아니요. 상법 개정안의 수혜를 볼 만한 이런 투자 포인트 삼을 만한 종목들로 좀 포트폴리오 좀 채워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시가총액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하고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외국인들은 일단 이렇게 사놓고 퍼질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그냥 시총상이다. 일단 시총상에 먼저 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고민을 하겠지. 네, 오늘 업종별로는 음식료, 담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삼양식품이 4%, 농심 3%대. 그래서 라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삼양식품에 대한 리포트도 나왔는데 한투에서 92만 원으로 목표가를 20%나 상향을 시켰습니다. 보통 이렇게 20%씩 이렇게 안 올리는데
4분기 영업이익이 909억 나올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현재 컨센이 820억입니다. 네. 800억 초반대인데 900억으로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와, 지금 분기별로 900억씩 계속 찍고 있는데 내년 중순에 이제 공장 밀양 2공장 완공되면 그 이후에 하반기 한 4분기쯤부터는 1000억을 훨씬 넘어서 1000억 한 초중반까지도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면 팔아서 분기에 1000억을 넘게 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불닭의 수출 물량이 증가한 거 그리고 ASP가 상승한 거 두 가지 효과가 예상보다 컸을 것이다라고 4분기 실적에 대해 호실적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달은 아직 그 1월 15일 날 나오잖아요. 사마식품 데이터가. 그래서 10월과 11월 월 평균 라면 수출 금액이 3분기 월 평균 대비해서 14% 늘었다고 합니다. 분기만에 또 14%가 계산이 됐는데 이건 달러 기준이잖아요. 환율도 오른 거 생각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고 그 사이에 곡물 가격은 또 하락을 해서 원가 개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와, 이거는 매출에서 P와 Q가 다 늘어나고 C 비용은 줄어들고 게다가 환율도 좋아지고 리스크가 없는 엄청난 상황이 좀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잘 팔리니까 해외 공장 짓겠다고 했잖아요. 네. 중국 공장이 첫 해외 공장인데 연산 8.2억 개 생산을 한다고 하고 27년 상반기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올해 중순에 밀양 2공장 가동하고 27년 상반기에 또 하나 중국 공장 가동하면 밀양 2공장으로는 미주, 유럽 지역 공략하고 중국 공장은 또 중국 지역 다 커버하면 27, 28년도 가면은 연간 이익이 얼마나 나올지 네. 상상이 안 갑니다. 물론 이제 불닭의 인기가 그까지 이어져야겠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먹어주면은 어깨 단위를 먹을 수는 있겠네. 특별히 이제 거기도 매운 거 잘 먹는 그 남쪽은 매운 거 잘 먹어요. 네. 동북 쪽도 매운 걸 좀 먹던데. 사실 제일 매운 거 못 먹는 데가 서양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불닭 인기가 많다 보니까 중국 사람은 그냥 쉽게 먹지 않을까 네.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첫 번째 섹터가 음식료 담배였고 두 번째 섹터는 화학이었습니다. 여기서는 SKC가 19%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유리기판주가 상당히 뜨겁고 최태원 회장이 거의 젠슨왕급 존재감을 이번에 CES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유리기판 들고서 팔았다 한마디 하니까 유리기판이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에 팔았다는 소식을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차 전지주들도 오른 것도 있는데 LG엔솔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 삼성 SDI도 실적이 안 좋을 거다 하면서 둘 다 4%씩 하락을 했고 SK 이노베이션은 3% 상승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락문화 여기서는 엔터주, 콘텐츠주 속해 있고 건설주도 오늘 안 좋았고 섬유유복 하락해서 이 정도 하락해서 끝났고 전체 지수가 보합이니까 그냥 그랬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맥 종목이 싹 올랐고 빠진 종목이 오늘은 좀 많아서 특별히 코스닥은 별로 안 좋았고요. 네. 네,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외에 외국인들의 실제 시각이 조금 바뀌었다는 소식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HSBC가 인도 시장의 투자 의견을 하향하고요. 한국, 중국, 홍콩을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네, 근데 아쉬웠던 거는 중국, 홍콩은 비중 확대 의견으로 상향을 시킨 건데 한국은 원래 비중 축소였거든요. 중립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네. 네, 축소에서 이제 벗어난 것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외국인들의 시각이 조금 바뀌면 24년도에 그 역대급 디커플링을 좀 딛고 이번에는 긍정적인 디커플링을 좀 올해는 보여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상속 개정하면 투자 등급 상향도 될 거예요. 매수 비중 확대로.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기업 거버넌스라고 하면 그쪽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그나마 좀 진보라고 볼 수 있죠. 상속 개정안이. 이거 이렇게 해서 너 지겨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주주는요 위치가 제일 끝단이야. 채권자, 그다음 월급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사한테 뭔가 채무 관계나 거래 관계가 있으면 가장 먼저 돈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가장 늦게 돈을 분배받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주주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망조가 나면 주주는 걷어들일 게 아무것도 없어. 채권자라든가 근로자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월급 밀린 걸 받는다든가 채권을 받는다든가 그 우선순위예요. 다 우선순위. 주식은 일단 먼저 다 녹아. 그리고 나머지만 받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만약에 남았을 때 많이 남으면 그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 믿음이 없는 거라서 주식 투자의 가장 큰 결격사고가 있는 거죠.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정말 큰 건입니다. 이거는. 네. 네, 그래서 오늘 CES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최태원 회장이 최근에 하이닉스의 HBM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요구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가 좀 더 빨리 개발할 수 없냐 이런 요구를 자꾸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그 요구를 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젠슨왕도 이에 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젠슨왕은 이제 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고객사 요구 수준에 부합할 만큼 향상됐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고요. 이후에 이제 피지컬 AI 분야에서도 협력을 하이닉스와 이어가기로 했다고.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HBM 쪽으로 계속 많이 들리네요. 네. 그리고 젠슨왕 이렇게 만나고 최태원 회장이 SKC 부스를 갔습니다. 가서 SKC 전시대에 있는 유리기판 모형을 들어올리면서 방금 팔고 왔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엔비디아에 팔고 왔다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젠슨왕 만나고 난 직후였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가 유리기판 관련해서 뭔가 좋은 대답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SKC 자회사 앱솔릭스가 제일 유리기판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24년도 미 조지아주에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공장을 준공을 시작을 했고 25년 말부터 올해 말부터 양산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과연 누가 살 것인가? 그런데 김성진 앱솔릭스 CTO에 따르면 이미 여기저기 관심을 많이 준다고 하네요. 25년 유리기판 생산 물량에 대해서 예약 판매를 이미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양산이 25년 말부터니까 얼마 안 생산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아직 뭐 시험 생산 정도 수준이니까 얼마나 양산과 수요를 맞출 수 있는지는 정말 그 뼈를 갈아 넣는 그 기술자들의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하지만 그 관심 갖는 고객들이 뭐 세계 최대의 통신 업체 그리고 팹리스들 이런 데가 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고 현재 고객과 품질 테스트 진행하는 데도 있고 고객의 유리기판 수요는 앱솔릭스의 생산 능력을 훨씬 초과한다. 수요는 무한하다. 더 큰 생산 능력을 위해서 계속 투자할 것이다. 이런 언급들을 하면서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유리기판이냐고 그러면 그게 쉽게 얘기하면 칩이 난로야 난로. 그 난로에 열을 분산시켜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실리콘이 그걸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유리 냄비도 있잖아. 쉽게 생각하면 유리 냄비. 유리 냄비 써봤어요? 아 유리 냄비 안 써봤어. 유리 냄비 있는 건 아시죠? 뭐 있겠죠? 네. 유리 냄비 있어요. 유리 냄비 불로 직접 때리는 유리 냄비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불이 와도 그 불을 다 옮겨서 딴 데로 열을 이전해 주잖아요. 물론 이제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열만이 나는 칩의 그 열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건 거죠. 아 나는 이렇게까지 열이 많이 나면 이 열을 가지고 발전을 하면 어떨까 나중에 발전을 활용하면 좋겠네요. 재발전하는 그런 방법 없을까 뭐 그런 생각 막 들더라고. 네. 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5.3%나 급등을 했어요. 얼마 전에 또 한 6% 올랐는데 굉장히 네, 엄청나게 큰 폭입니다. 네. 네, 20만 원 드디어 넘었어요. 종가 기준으로 다시. 그렇죠. 네. 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오늘 2% 하락을 했는데 어제 달렸잖아요. 3% 넘게 올랐죠. 네, 근데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IM증권에선 목표가를 71,000원에서 68,000원으로 하향을 시켰고 실적 나온 이후인데 여전히 부정적인 코멘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일단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올해 1분기도 유사한 실적을 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올해 1분기에는 DDR4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고 DDR5 가격 하락이 개시가 되고 HBM 출하량 정체로 DRAM ASP가 6% 하락할 것이다. 출하량도 전분기 대비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1분기에 그럼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 얼마 나오냐? 전분기 대비 36% 하락한 3.3조.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예, 3.3조밖에 또 1분기 안 나오면 걱정됩니다. 그러면은 와 저쪽 파운드리에서 적자 나오는데 그거 메꾸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그리고 낸드는 소폭 적자 전환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하반기 메모리 전망이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메모리 가격이 반등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IM증권은 그것도 부정적입니다. 일단 언급한 거요. 최근 1개월간 애널리스트들의 영업이익 전망은 하반기 메모리 가격 상승을 가정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가격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3분기부터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이번 하락 사이클의 지속 기간이 2개 분기밖에 안 된다라는 의미인데 지난 20년간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 지속 기간이 모두 1.5년에서 2년이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래서 그런 이례적인 일은 일어나기 쉽지 않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24년 대비 36% 감소한 21조 원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다 30조 원 이상이고 33조 원이 지금 컨센이거든요. 삼성전자. 21조 원으로
훨씬 더 못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네요. 네.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가 현재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지금까지 삼성전자 가격이 많이 빠진 건 밸류에이션 배수 하락에 따른 주가 반영이었지만, 이건 상당히 진행됐지만 실적 컨센서스가 33조에서 21조까지 내려갈 건데 이에 따른 주가 하락은 아직 안 나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맞다면 제가 가끔씩 어디 방송 갔다 개욕 먹었는데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뒤집힐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했는데 이게 맞다면 진짜 시가총액 뒤집혀. 진짜로. 그때 이 지금 여기에서 이 배경에는 이 얘기했던 이야기의 어떤 기반 중에 하나는 HBM 완벽하게 다 뺐어요. 거의 그죠? HBM2나 3 그 뭐 8단 이거 빼고 신제품 HBM은 1도 못할 거라는 가정이 쫙 깔려 있는 내용이거든. 왜냐면 이번에 4사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고성능 D램은 늘었기 때문에 매출이 상당히 크게 늘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HBM이거든. HBM 뭐 2단이든 뭐 6단이 4단이든 8단이든 그런 건데 그거를까지도 거의 부정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결국 HBM 다 하이닉스가 더 많이 판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하이닉스 이익이 이 정도 나올 거거든. 그럼 시가총액 역전되는 게 정상이지. 이 말로 따지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숑킴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네. 것 같아요. 숑킴은 그래도 어저께 가격이 많이 빠져서 이미 다 실적 안 좋은 거 반영돼 있다. 그리고 목표가도 높게 했잖아요. 네. 근데 하반기 메모리 가격도 안 좋게 전망을 하면서 추가로 약세를 전망을 하는 리포트였고요. 물론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숑킴이 엄청나게 부정적입니다. 하이닉스가 26년도는 영업이익이 2조 8천억밖에 안 나올 거다라고 전망을 했으니까 네, 엄청난 부정적인 전망이죠. 2조 8천억이면 HBM은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네. 모르겠습니다. 왜 HBM으로 버는 거, 뭐 낸드 이런 걸로 다 까먹는다 이런 얘기겠죠. HBM으로도 별로 못 벌고. 아니 근데 빅테크들이 하는 얘기하고는 뭐 전혀 다르니까. 그렇죠. 네. 어디에다 줄을 대야 될지. 갑자기 로봇 시장이 꺾이면서 GPU 가속기 시장이 죽어버릴까? 잘 모르겠어. 그건 솔직히 나는 그거 잘 모르겠어. DDR5 경쟁력도 중국이 거의 대등하게 올라온다는 가정이 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아닐 텐데. 그건 DDR5에서는 아닐 텐데요. 네. 그리고 중국이 부양책을 이구환시를 계속할 텐데 그게 전혀 사람들의 스마트폰 그 어떤 변경 수요로 전혀 반응이 안 올까? 그것도 의문이에요. 저도 지금. 그래서 오늘 이 IM증권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리포트도 있어요. 네. 더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구환신 정책에 대한 기대인데, 일단 이번에 이구환신 정책에 최초로 스마트폰이 전국 단위 이구환신 정책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게 3일날 이제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구환신의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요 세 가지 품목을 포함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금액은 6천 위안 이내입니다. 네. 네, 6천 얼마 6천 정도? 위안이면 100만 120만 원 원 아니야? 네, 1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 정도 됩니다. 120만 200 곱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최대 15%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품목 한 건당 최대 500위안으로 제한이 돼 있다고 하는데, 중국 스마트폰 ASP가 2,700위안임을 고려하면 다 6,000위안 이내 들어오겠네요.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이 보조금 수령이 가능한 범위에 있습니다. 다만 아이폰 16은 6,600위안부터 시작이라서 6,000위안 넘죠. 그래서 보조금에서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제 24년 보조금에 따른 가전제품 소비 증가를 봤는데, 그때 10몇 프로 이렇게 늘어났겠죠. 네. 이구환신 때문에. 근데 이구환신에 이번에 스마트폰이 포함되면서 비슷하게 늘어날 걸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5년도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8.7%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구환신 이거 발표하기 전만 해도 테크인사이트라는 데서는 1.5% 성장을 전망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구환신을 감안해서 한투에서는 8.7% 성장 전망했으니까 이구환신으로 인한 스마트폰 수요 증가가 상당히 의미 있게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1억대예요. 그러면 1억대는 아니겠구나. 전 세계에 13억대인데 그 중에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파니까 어쨌든 뭐 거의 한 전 세계 기준으로 한 1억대 늘 수도 있다는 얘긴데 한 13억대 팔고 있을 테니까 지금. 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중국의 스마트폰 밸류체인은 많이 그들이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관련된 밸류체인 수혜를 보는 것도 뭐 조금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반도체는 제일 수혜가 커요. 그렇죠. 네. 많은 재고를 좀 소진해주지 않을까 중국에서. 반도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MLCC 같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KB증권에 따르면 1분기에
올해 1분기에 고객사와 메모리 업체가 보유한 범용 메모리 재고가 30% 전분기 대비 감소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개선될 거다. 그래서 1분기에는 삼성전자 비중 확대 기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존 레거시는 중국이 어떻게 하는가가 정말 압도적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네. 뭐 DDR4 쓰는 핸드폰 같은 경우야 뭐 창신 메모리가 커버리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 거 갖다 써야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가 사실 별로 안 좋았는데 갑자기 오후 들어서 에코프로 형제들은 막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안 좋게 영향을 끼쳤던 건 LG엔솔이 아침부터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예견된 실적이긴 했는데 막상 보니까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컨센은 마이너스 1,900억 영업이익 예상을 했는데 2,250억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AMPC 요 보조금을 포함을 한 수치고요. 보조금 포함한 수치로 1분기에 영업이익이 1,600억이었고요. 2분기에 2,000억이었고 3분기에 4,500억이었습니다. 네. 근데 4분기에 마이너스 2,250억이 된 거예요. 근데 AMPC를 빼면은 사실 1, 2, 3, 4분기 다 적자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4분기에 AMPC가 3,770억이었는데 요거 빼면 마이너스 6,000억이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분기 손실을 기록을 한 거죠, 사실. 네. 이거는 좀 미국하고 유럽의 이제 전기차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일단 Q가 줄었습니다. 판매량 자체가 줄었고 P도 줄었어요. 메탈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P 하락 영향으로 PQ 다 줄으니까 매출 감소가 타격이 크겠죠. 네. 그리고 고수익성 제품 비중도 감소하면서 고정비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익도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좋지 않았고요. 오늘 4% 정도 하락을 했고 삼성 SDI는 아직 발표가 안 났지만 4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이 지금 600억이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증권에서 마이너스 2,100억 가까이 나올 거다라고 어닝 쇼크가 대폭 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네. 다른 한 증권사에서도 뭐 1,000억 후반대 나올 거다라고 좋지 않은 전망을 해서 이 두 회사가 4% 가까이 하락해서 그렇게 끝났습니다. 네. 아주 뭐 25년도부터는 그나마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조금 돌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도 거죠. 작년도 네. 실적입니다. 근데 25년부터는 실적이 좀 돌지 않을까. 제가 뭐 24년도에 뭐 이제는 나아지지 않았을 때 뭐 한 번도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너무 비싸다라는 게 제 입장이었고 뭐 몇몇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익 대비로는 이렇게 되면 비싼 주식이 되네 여전히 아주 많이 올라야 되네 실적이요. 네. 2차전지 주식들은 한 가지 큰 변수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일단 확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크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사실 수급이 쉽게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업종에. 네. 예. 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 다음에 좀 들어오지 않을까. 만약에 정말 폐지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는 많이 반영하지 않아요 주가가? 네, 그 삼성전자처럼 또 반등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기차가 24년 좀 쉬었으니까 25년 다시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아주 초급락을 했습니다. 네. 제네스랑이 유용한 양자 컴퓨터는 한 20년 걸릴 거다 이런 언급을 해서 아직 멀었다는 거는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쐐기를 좀 박아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15년은 빠르고 30년은 좀 느리고 20년이 적당하다 이런 언급들 했고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데이터 문제에 적합하다. 양자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가 있어야 오류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양자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고전 컴퓨터와의 협업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했고 고전 컴퓨터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짱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짱이라라는 결국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사실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면은 다른 이제 뭐 전통 컴퓨터는 이제 다 필요 없다라는 인식이 좀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금 다른 인식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 물론 다른 지적도 있습니다. 젠슨랑 언급이 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고 한데 양자 관련주는 사실 미국에서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에 쉽게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아이온큐가 한 40% 하락했고요. 퀄텀 컴퓨팅 43% 하락, 리게티 45% 하락, 뭐 디웨이크 퀄텀 뭐 이런 데 36% 하락했고 영국에 아이온큐 3배 레버리지 ETF가 있었어요. 아이쿠야. 아이쿠야. 일간 변동성의 3배니까 마이너스 33% 넘으면 100% 빠지는 청산이거든요. 거죠. 네. 예, 100%가 마이너스가 돼서. 근데 39% 빠졌잖아요. 네. 물론 장중에는 더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청산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제발 3배는 하지 마세요. 뭘 하도 2배도 하지 안 했으면 좋겠는데 3배는 절대 하시면 안 돼.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3배는 뭐 하루에 33% 빠질 일이
거의 가능성이 극히 낮은 뭐 나스닥 3배짜리나 뭐 필라델피아 3배짜리나 뭐 테슬라 3배짜리나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아 근데 아이온큐 3배짜리 조금 위험하긴 했어요. 참 하루아침에 끝나버렸네. 네, 10배가 넘게 주가가 단기간에 올랐으니까 몇 달 만에 네. 34%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상당히 하여튼- 위험한 것 같아요. ETF 중에 레버리지 ETF 3배는 하여튼 뭐든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예. 최근에 양자 관련된 그 ETF가 최근에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파는 사람들은 뭐 많이 못 먹겠네 그러면. 네. 예. 국내에 근데 뭐 양자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련주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네. 아이윈 플러스, 엑스게이트, KCS, 뭐 ICTK 있는데 다 두 자릿수로 오늘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가 CES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요. 올해 옵티머스 로봇이 몇천 대 제작을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25년도는 몇천 대 제작하지만 26년도에는 생산량을 10배 늘려서 한 5만 대에서 10만 대 만들 거라고 했고 27년에는 또 여기서 10배 늘린다고 합니다. 그럼 뭐 50만 대에서 100만 대 만들겠다고 한 거니까 이제 로봇 시대가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볼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게 만들어서 요 인터뷰가 알려진 이후에 로봇주들이 좀 급등해서 끝났습니다. 로보티즈, 엔젤 로보틱스 뭐 이런 데 막 19%, 11%씩 급등해서 마감을 했고요. 네. 또 FSD 자율주행대에서도 3개월 후에는 인간보다 더 안전해질 것이다. 이제는 자율주행 성능이 개선되는 게 10배, 100배 이렇게 기하급수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네. 네. 테슬라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140불 목표가 전망도 있고 그 반대도 400불도 있고 실적만 보면 140불 갈 수 있죠. 실적만 보면. 그렇죠. 실적 대비 한 아마 40배, 30배 주면은 그 정도 가격 가는 거니까. 네. 근데 기대와 꿈도 많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실적 발표할 때 조심하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가 머릿속에 지어졌을 때부터는 기회다. 뭐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큰 업종들도 좀 있고 네. 국내는 일단 다른 해외 시장보다는 아웃퍼폼을 잘 이어가고 있는데 네, 미국 시장이 조금 걱정이에요. 저는 조금 걱정입니다. 오늘 만약에 빠지면은 차트 가끔 보거든요. 차트 모양새가 너무 나빠져. 오늘 만약에 빠지면. 그래서 작년 말에 그 한국 시장 탈출해서 미국 시장 간부들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어찌됐든 연말까지 봐야지 않은 거겠지만 네. 올 한 해도 좀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